네, 친문도 친명도 없다면서 당 내부 결속에 나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임종석 전 문재인 정부 대통령 비서실장이신데요. 총선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렇게 위기감도 드러내셨습니다. 직접 한번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출연이 처음이라고 들었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라디오를 좀 표방하는 뭐 정치 시사 토크 프로그램입니다. 혹시 뭐 저희 정치 시그널 시청자들께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예, 예전엔 보통 라디오는 청취자라고 했는데요. 네. 이제 시청자네요. 예,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갑진년 한 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사실 좀 이런 인사를 드리는 게 좀 민망합니다. 선진국 문턱까지 갔던 대한민국이 요즘 누란의 위기입니다. 안보, 외교, 민주주의, 특히 경제가 무서운 속도로 후퇴하고 있어서 올 한 해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뭔가 대한민국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길게 인사를 좀 해주셨습니다.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들어갈 텐데요. 사실 앞부분에 있어서 저희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중구 성동갑의 어떤 의미를 상당히 설명하시면서 1차 대전 발발의 어떤 계기가 됐던 사라예보 사태에 좀 비견을 하셨습니다. 이게 일단 보니까 당내에서 임종석 전 실장께 좀 불출마했으면 하는 목소리들이 좀 터져 나오다 보니까 그런저런 이제 외부에서 보기에는 중구 성동갑이 뭔가 민주당 공천 내전에 좀 시작점이 될 수 있겠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당사자시니까 실제로 좀 당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화약고 이런 얘기시죠 지금. 예. 화약고라고들 해서요. 글쎄요, 요즘에 이제 예비후보 등록하고 지역에 지역 구민들을 만나는데 거의 모든 시간을 쓰고 있어서 여의도 분위기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예. 다만 지역에서 느끼는 건 뭐 평온합니다. 아직은 평온합니까? 당원들도 똘똘 뭉쳐주시고 예. 지역 구민들도 반갑게 맞아주시고 손 잡아주시고. 근데 좀 이 말씀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민주당 내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 와중에 가장 좀 적극적인 분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인데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좀 분류를 하자면은 친문 인사로 분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는 보면 임종석 노영민 전 비서실장을 콕 집어서 불출마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어제 오후에 또 SNS에 올린 글을 보니까 뭐 종로의 곽상원 변호사,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 변호사를 좀 추천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어떤 입장 표명까지 요구를 했더라고요. 이 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이게 못난 집안 싸움으로 비칠 것 같아서 굉장히 자제하고 있는데 한 말씀은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꾸 예. 도를 넘어가시는 것 같아서 특히 추미애 전 장관께서 노무현 대통령까지 언급하면서 이야기하시는 거는 노무현 탄핵 당시가 사진처럼 남아있는 저한테는 너무 네. 초현실적으로 들립니다. 예. 그리고 결국은 핵심 요지는 들어보면 왜 윤석열 검사 같은 사람을 발탁했느냐. 네. 그게 원죄다. 책임져라. 이런 얘기잖아요. 배신한 사람이 잘못이죠. 사람 속을 어떻게 다 압니까? 우리 모두가 사람을 잘못 본 거죠. 그때 당시에. 예. 심지어 2017년 경선 당시에는 지금 이재명 대표도 후보 시절에 제1 공약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억강부약 사회를 이야기하면서 윤석열 검사 같은 사람을 검찰총장 시켜서 예. 부정부패를 일소하겠다 이렇게 했던 걸 돌아보면 그 시절에는 우리가 윤석열 검사라는 사람한테 기대가 있었던 것이고 모두가 잘못 봤고 예. 그러나 그 모두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검찰총장으로 있으면서 항명을 하고 본인의 정치할 결심한 이후에 완전히 배신하고 돌아선 사람이 잘못을 지적해야지. 예.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제가 20개월 제 역할을 마치고 2019년 1월에 퇴임했어요. 예.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7월에 임명이 됩니다. 그런데요, 그로부터 5개월 뒤인 2020년 4월 총선에서 문재인 정부 집권하에서 민주당은 유례없는 압승을 합니다. 예. 그럼 결국은 그 뒤에 위기에 빠진 국민의힘은 새로운 인물을 찾게 되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권 주자로 완전히 부상한 사건이 있죠. 있지요. 그게 네. 2020년 11월에 추미애 장관 시절에 징계를 하면서 벌어진 일이에요. 무리한 징계를 당시에 하면서. 예. 그래서 결국은 취소 가처분 소송을 윤석열 총장이 내게 되고 법원은 윤석열의 손을 들어주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국민의힘의 대권 주자로 부상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저는 기억의 편집이 너무 심한 거다.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서로 아무리 우리가 이야기를 주고 받아도 못난 집안 싸움이니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추미애 전 장관이 좀 그만하셨으면 네. 좋겠다. 어찌 보면 추미애 전 장관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갈등이 조금 더 정치 입문의 시점을 좀 빠르게 땡긴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은 뭐 많이 하니까 오히려 책임이 있다면은 그분에게 있다, 뭐 이런 말로 좀 들리기도 합니다. 글쎄요. 예. 이제 어떤 인사가 두 인사가 다 합해져서 생긴 문제겠죠. 예. 알겠습니다. 아까 초반에 저희가 중구 성동갑 출마 예비 후보 등록하신 지역에 대해서 좀 여쭤봤었는데 당에서는 여기를 전략 선거구로 지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야가 조금씩 그 공천 룰이 다르다 보니까 뭐 전략 선거구라는 게 반드시 뭐 전략 공천하겠다는 건 또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사실은 마땅한 어떤 대체 후보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전략 선거구로 지정하고 별다른 이제 당에서 임종석 전 실장을 뭐 공천하겠다 이런 명확한 얘기는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대로 있다가 결과적으로 또 친명 인사가 오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이 예. 나오는 것 같은데요. 특별히 무슨 정치적인 판단으로 전략 선거구 지정이 된 게 아니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요. 현재 뭐 현역 국회의원이 아니거나 불출마를 선언했거나 예. 이런 또는 사고 지구당이었거나 이런 데가 자동으로 당원 당규에 의해서 이제 전략적으로 묶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직 뭐 성동 중성동 간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공천이 시작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합리적으로 투명하게 공정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믿습니다. 예. 근데 지금 보면은 사실 기대하시는 것과 달리 뭔가 자객 공천 같은 것들이 좀 시작이 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친명 그 원외 인사들이라든지 아니면 친명 비례대표 의원이 현재 그 당내 현역 의원이 있는 특히 또 비명계, 친문계 인사들이 있는 곳에 다 출마 선언을 하면서 과거 이력을 좀 들먹이면서 뭐 약간 비판을 하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전반적인 당내 분위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어떤 총선 말씀을- 때 경쟁은 불가피하죠. 경쟁은 불가피하고 다만 경쟁을 어떻게 하느냐는 주권자인 국민의 눈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이 도전하는 것은 저는 뭐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것인데 도전하는 이유가 단지 그래서는 국민들의 선택을 받기가 더 어려워질 거다라는 조언 드리고 싶어요. 예. 자기 이야기를 해야 하고 지금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 임하는 공통의 제1목표 윤석열 정권의 이 폭주를 4월 10일 날 멈춰 세워야 한다. 나 아무개는 윤석열 정권을 민심에 따라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4월 10일 날 폭주를 멈춰 세우고 국정기조를 바꾸기 위해서 나왔다. 네.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당내의 어떤 친문과 친명 공천 대결은 앞으로 갈수록 좀 더 좀 심각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드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명확하게 입장을 내거나 아니면 이재명 대표와 좀 만나서 풀거나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는 좀 동의를 하시나요? 글쎄요. 뭐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여러 번 양산에 찾아뵀었고 예. 또 문재인 대통령 또 이재명 대표 두 분 다 기회가 될 때마다 통합과 단결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당의 구성원들이 그런 취지를 좀 잘 이해하고 절제하면서 말과 태도를 선택하면 좋겠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제는 그 윤희숙 전 의원이 국민의힘 그 후보로서 본인이 중구 성동갑에 나서겠다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그러면서 겨냥을 했던 게 뭐 실장님 얘기였던 것 같아요. 운동권 인사들에 대해서 껍데기는 가라. 민주화 운동 경력이라는 완장을 찬 껍데기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제가 어제 오후 예. 한 2시
전후로 우리 동아일보의 한 기자로부터 그 전화를 받았어요. 예. 윤희숙 전 의원이 중성동 갑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예. 그래서 이제 기자회견을 못 본 상태에서 제가 국민의힘 후보군 중에서는 실력 있고 좋은 분이 오는 것 같다. 네. 민주당도 긴장해야 되겠다 하고 덕담을 해드렸는데 좋은 끝나고 평가를 보니까 해주셨네요. 잔뜩 욕을 해놓으셨더라고요. 예. 껍데기라고 지금 하셨는데. 글쎄요, 뭐 공부도 많이 하시고 또 재정 복지통으로도 알려진 실력 있는 분 같아요. 근데 여의도 정치를 들어오면 항상 경계를 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귤화위지, 귤이 탱자가 된다는 거죠. 예. 이 저격수 유혹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그런데 막상 민생 현장에 가보면 국민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는 제발 싸우지 마라. 네. 서로 입장이 다른데 어떻게 안 싸울 수야 있습니까? 언어와 태도의 품격을 갖추라는 것이고 조금 더 생산적으로 비판하고 싸우라는 의미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 윤희숙 후보님 일단 공천을 받게 되신다면 제가 환영하고 오시면 탱자가 되지 않으시도록 같이 노력하십시다. 예. 지금 근데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 출범 일성으로 운동권 정치 청산 얘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좀 대표적인 운동권 인사가 나오겠다는 지역에 약간 맞상대를 좀 센 사람을 내보내는 중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뭐 그 중구 성동갑도 만약에 두 분의 대결에 성사된다면 운동권 대 뭐 경제 전문가 이런 식으로 구조로 짜는 것 같은데 한동훈 위원장의 이런 구상에 대해서는 저게 좀 뭐 네. 충분히 그쪽에 희망 사항일 수 있죠. 윤희숙 전 의원이 보니까 태어나서 한 번도 못 만났다 그런 이야기도 하셨던데 한동훈 위원장을. 예, 두 분. 네. 근데 일성으로 운동권 청산 이야기하시는 거 보면 마음의 대화는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지나치게 퇴행적이라고 생각해요. 한동훈 위원장의 운동권 청산이. 예. 제가 기회가 있을 때 말씀드렸는데 저도 대학에서 제 전공이 무기재료공학입니다. 신소재공학. 네. 저도 연구자가 되고 혹은 교수가 돼서 연구하는 저의 미래를 꿈꿨어요. 그런데 저의 그 소박한 꿈과 일상이 군부 쿠데타 세력에 의해서 무너진 거예요. 저의 일상을 깨고 들어온 것이고 여러 번 도망가고 싶었지만 견뎌내면서 싸운 것이거든요. 그것이 비난받아야 될 어떤 이유도 없죠. 예. 그리고 저는 그것을 훈장으로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러나 한동훈 위원장 또는 윤희숙 의원 같은 분들한테 그것을 무슨 청산의 대상으로 제가 비난받는다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지적을 하시려면 어떤 것이 어떤 정책이 어떤 태도가 또는 어떤 말이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야 생산적인 토론이 될 거다 하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제가 한동훈 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잘못 받고 있는 것 같다. 예. 그런 말씀 드렸는데 저는 처음에 정치에 입문할 때부터 운동권을 넘어서 빨갱이 소리를 계속 상대편으로부터 공격받으면서 정치를 해왔어요. 예. 그러나 성동 구민들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빨갱이 소리 들을 때도 제가 그 선거에서 크게 승리했어요. 오히려 말과 태도가 험한 사람들이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저는 몸으로 익혔기 때문에 뭐 그런 비난에도 불구하고 제가 성동 구민들께 말씀드린 좀 더 품격 있고 따뜻한 정치 해 나갈 거고요. 네. 그분들도 한번 성찰해 보시면 좋겠어요. 운동권 정치 청산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지나치게 과거 퇴행적이고 예. 과거에 군부 쿠데타 세력이 계속 했던 얘기예요. 어떻게 한동훈 위원장이든 윤희숙 전 의원이든 군사 쿠데타 세력한테는 그렇게 관대하면서 예. 그 당시에 어려움을 무릅쓰고 싸웠던 그 운동권이라는 사람들한테 운동권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공격을 합니까? 근데 모든 운동권이라기보다는 운동권 이제 그 어려운 시기를 이제 헤쳐나왔던 뭐 모두가 있는데 그 운동권 거기서 핵심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너무 대대손손 계속 그것을 뭐 내가 그때 운동을 해서 뭐 민주화가 왔는데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이것만 가지고 유산처럼 사는 뭐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좀 얘기를 하는 건데요. 공격을 하니까 대응하다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겠죠. 지금 민주당 어떤 후보도 저 과거에 민주화 운동했으니까 찍어주세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예, 지금 민주당의 50대 의원들이 상당수가 과거에 민주화 운동을 경험했죠. 그러나 그 이력만 가지고 지금 자리에 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업을 하셨던 분, 공부를 하셨던 분, 시민사회에서 일하셨던 분, 또는 저처럼 처음부터 좀 더 전문적으로 정치 활동을 했던 사람,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예. 있는 것인데 그것 중에 잘못된 게 있으면 구체적으로 지적하면 될 일이지 예, 그 세대를 전부 묶어서 프레임을 씌우고 비난하고 중상모략하는 거는 구태 정치 중에 구태 정치죠. 경계하십시다. 예. 예.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윤희숙 전 의원도 그렇고 사실 주로 지금까지 운동권 정치, 운동권 특권 정치인의 전형으로 좀 저격을 해왔던 게 송영길 전 대표인데요. 뭐 최근에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도 지금 되어 있는 상태고, 뭐 그리고 이 얘기를 좀 윤희숙 전 의원이 주로 하셨어요. 이제 예전에 광주 5.18 때 이제 전야제를 갔다가 그 새천년 NHK라는 술집을 갔던 그 사건, 그게 아직도 이제 운동권 정치인의 조금 상징적인 장면으로 남아 있다 보니까 청산 얘기를 했을 때 사실 거기에 호응하는 국민들이 다수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 해당하는 사람들의 부적절하거나 잘못한 것을 잘 지적하면 될 일이지 예, 전부 묶어서 프레임 씌우고 공격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어떤 조직이나 어떤 집단이나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있는 것이죠. 뭐 보리는 다 껍데기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쌀도 알곡과 쭉정이가 있는 것이고 보리도 알곡과 쭉정이가 있는 것이고 모든 집단이 그런 것이죠. 예, 우리 윤희숙 후보든 저 한동훈 위원장이든 본인 집단에서 쭉정이가 아니고 알곡으로 커오셨다면 잘하신 거고 네, 정치권에 오신 이상 가장 구태 정치의 모습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러다 보면 여의도에서 껍데기가 되는 거예요. 네. 최근에 그 한동훈 위원장 얘기를 좀 더 해볼까 하는데 그 지난주 초반에 사실 그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좀 벌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약간 충돌하는 모습을 비친 것인데요. 이게 여러 가지 뭐 공천 논란이라든지 김건희 여사 리스크 대응 방안을 놓고 부딪혔어요. 이 장면에 대해서는 좀 보고 민주당 인사들은 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많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예, 뭐 예, 한동훈 위원장이 간단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물론 가장 핵심 사안인 김건희 여사 문제는 다 피해가고 있지만 적지 않은 국민들이 볼 때 그냥 그저 윤석열 아바타 이런 인식이 강했다가 보스한테 덤빌 줄도 안 해. 예. 뭐 이런 것이 한동훈 위원장한테 조금 가점이었다고 할까요? 어쨌든 한동훈 효과가 일시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총선이 진행되면서 과연 한동훈 위원장이 그만한 실력을 보여줄지는 조금 더 봐야 할 것 같고요. 어쨌든 저는 뭐 그게 약속 대련이었다는 생각은 안 들고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을 쓰다가 쉽게 버리려 했던 것 같고 한동훈 위원장은 난 혼자는 못 간다. 구체적인 사실이 한동훈 위원장이 먼저 오픈한 거잖아요. 예. 사퇴 요구를 거부했다. 사실은 점잖은 얘기 같지만 비수죠. 윤석열 대통령한테 비수를 겨눈 거죠. 네. 비서실장이 왔던 것은 팩트고 그런데 또 하나 팩트를 한동훈 위원장이 오픈한 거죠. 사퇴 요구를 거절했다. 예. 그 얘기는 당무 개입이고 불법인 거 아시죠? 네. 왜냐하면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과 그 밑에 정무수석이 똑같은 것으로 유죄를 받았었거든요. 사실 근데 대통령이 직접 했다 뭐 이런 게까지는 좀 연결이 되진 않습니다만. 비서실장이 예. 단독으로 했을까요? 네. 예.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오도 가도 못하게 한동훈 위원장의 그 발언에 의해서 당무 개입은 앞으로 피할 수 없게 된 불법 사안 같습니다. 예. 일단 한동훈 위원장과 뭐 윤석열 대통령 갈등 얘기를 해봤고 그 최근에 이제 김건희 여사 얘기가 나올 때마다 보수층에서 하는 얘기가 있어서 또 비서실장 지내셨으니까 좀 여쭤보자면 그 김정숙
여사가 예전에 보면 전용기를 타고 혼자 뭐 타지말 인도 순방을 가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뭐 의상비를 가지고 또 논란이 좀 있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뭐 어떤 개인적으로 디자인에 뭐 딸을 좀 채용했다는 얘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 보니까 이제 보수층 일각에서는 김건희 여사를 가지고 특검을 하자고 하니 그럼 김정은 여사도 하자 뭐 이런 논리를 핀단 말이에요. 보시기에 이제 그 논리를 한다면 또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는 좀 옹호하실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제가 뭐 꼭 옹호할 필요도 없이 김정숙 여사께서 무슨 불법이 있었다면 검찰이 이미 다 털었겠죠. 부적절하거나 국민들 눈에 그런 게 있었다면 글쎄요. 저는 대표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인도 간 거는 인도의 공식 초청을 여사님이 받으신 거거든요. 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전용기는 비단 여사님께만 그런 게 아니라 총리께서도 공식 방문을 하실 때는 총리께도 내드렸던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이유가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김건희 여사의 문제는 전혀 다르죠. 명백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불법적인 문제들이잖아요. 주가 조작 의혹도 지금 거의 왜냐하면 핵심 관계자들이 이미 구속되고 재판받고 유죄가 나고 있다고요. 예. 피해자가 많은 사건 불법 주가 조작이기 때문에 그 특검을 거부하는 건 사실 있을 수 없었던 일이고요. 이 디올백 명품백 문제도 누가 사과하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사과할 문제입니까? 수사해야 될 문제죠. 사과가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된다 이런 그리고 뜻이군요. 이게 예. 저는 더는 덮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거 이제는 대한민국의 국격에 해당하는 문제가 됐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외신이 일제히 그것도 국제적으로 가장 유수 언론들이 미국의 타임지, 월스트저널, BBC, 가디언, 예. 뭐 로이터 이런 해외 언론들이 디올백이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다는 기사들을 내고 나니까 이게 지금 전 세계 언론으로 번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실은 묵묵부답이고 한동훈 위원장은 꼬리를 내리고 아까 말씀하신 윤희숙 전 의원도 과거에는 사과해야 한다 하더니 이제 겸허한 뭐 대통령실의 처분을 예. 기다리는 조금 더 솔직하게 정치를 하는 게 이 위기를 아마 극복하는 방법일 겁니다. 네. 뭐 여사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가 이제 계속해서 좀 접점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생각이 거기다 갈수록 덮어 씌우면 안 되죠. 예. 지금은 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고 윤석열 정권입니다. 그리고 예. 김건희 여사는 현직 대통령의 부인이고 예. 이미 문제는 불거져 있고 불법으로 짙은 의혹이 분명하고 불법에 네. 그럼 수사해야죠. 뭐 실장님 오셨으니까 마지막 질문 좀 하나 해볼까 합니다. 사실 그 연초부터 북한이 우리 정부 향해서 좀 도발 수위도 많이 높이고 있고 주적으로 넣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난 정부 때 했던 대북 정책은 다 실패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의 그냥 선의에만 기댄 평화는 평화도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갈등 국면이 조금 더 심해진 거 아니냐라는 말들이 나오는데요. 대북 그러니까 정책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저는 어떻게 그런 논리가 가능한지 정말 신통한데요. 예. 지난 정부에서는 한반도에 완전히 평화 분위기가 유지가 됐죠. 궁극적으로 제도화하고 국제적으로 풀어가는 데까지 가지 못했지만 우리는 8분 능선까지 가고 결국 정상에 올라가지 못했지만 그것을 실패다? 문재인 정부 기간에는요. 한반도에 위기라는 게 없었어요. 예. 이것은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 정말 한반도가 일촉즉발의 위기까지 왔어요. 북한도 저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도 우리가 지내온 시간이 있는데 좋을 때도 있고 나빴을 때도 있는데 저렇게까지 적대적인 발언들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도 처음부터 정권 출범 때부터 북을 아예 대화 상대로 보지 않은 것이거든요. 가만두지 않겠다. 도발하면 우리 혼내준다.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 굉장히 이 위기가 고조돼서 저는 가뜩이나 지금 나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올해 만약에 서해에서 제한적이라도 물리적 충돌이 난다면 과연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국제적으로 두 국가로 이렇게 가서 국제법 적용하면 NLL 문제 그렇게
우리한테 유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남북 간의 대화와 합의를 통해서 우리가 NLL을 굳건히 지켜온 측면이 강하거든요. 예. 그래서 평화를 유지한다는 것은 결코 강한 군대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강한 군대와 함께 평화를 유지하겠다는 의지, 그리고 그것을 펼쳐낼 수 있는 외교, 그리고 남북 간의 대화와 협력을 통한 노력, 이 모든 것이 합해져서 평화가 지켜지는 것입니다. 예. 지금은 실패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했다. 그리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일단 뭐 실장님은 뭐 당시에 이제 워낙 그 정책에 좀 중심에 계셨던 분이니까 아니요. 절대 반대하실 것 그래서가 같습니다. 아닙니다. 예. 그런 지적은 네. 누구도 다르게 말할 수 없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완전히 성공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평화를 지켰고 확장했어요. 지금은 매우 위험한 상태가 돼서 안보가 가장 최악의 위협 상태까지 왔어요. 명백히 실패죠. 저희가 궁극적으로 성공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나 적어도 평화를 유지하고 평화를 만드는데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내 적어도 성공을 했던 것이고, 이 정부는 처음부터 지금 한반도에 위기가 고조되고 있고, 만약에 올해 안에 이런 불안한, 지금 우리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가 걱정하고 있거든요. 예. 오히려 미국이나 중국 등은 활발하게 이런 대화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누구랑 대화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방치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정부에 정말로 나중에 큰 후회를 하지 않으려면 최소한의 이 안전장치를 빨리 마련해라. 북한과 본격적으로 대화하지 않더라도 위기 관리를 할 수 있는 정도의 대화 채널을 확보하고 예. 빨리 미국, 중국, 러시아 등과 이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외교를 서두르라고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예. 다음에 이제 북한 얘기로 한번 다시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조금 길게 얘기를 나눠야 될 이슈인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